미안해, 여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남편의 마지막 말이 장대비보다 더 차갑게 명자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멀어지는 남편의 차를 보며 명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명자가 흘린 눈물이 공포가 아니라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희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어둠이 내려앉은 휴게소 구석에서 명자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보란듯이 두 다리에 힘을 주어 벌떡 일어나며 웃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내 운명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딱 1시간 뒤 우리 집 거실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거. 과연 남편이 제 발로 들어간 집에는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가 고속도로 휴게소의 아스팔트 바닥을 세차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분간하기 힘들 만큼 거센 빗줄기는 마치 누군가의 억울한 눈물처럼 늦은 밤의 정막을 요란하게 뒤흔들었습니다.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주차장 구석,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위태롭게 흔들리며 비에 젖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음산하고 고립된 공간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섰습니다. 잠시 후 운전석 문이 열리고 우산을 쓴 남자가 내렸습니다. 박정철이었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뒷좌석 문을 열고 휠체어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의 손길은 다급했고 거칠었습니다. 이어서 뒷좌석에 힘없이 늘어져 있는 아내 김명자를 짐짝 드러내듯 끌어안아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명자는 두꺼운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미동조차 없는 식물인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으차, 비가 왜 이렇게 많이 와. 재수없게. 정철은 투덜거리며 휠체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화장실 건물 뒤편, 비가 들이치는 낡은 처마 밑이었습니다. 덜컹거리는 휠체어의 진동이 정철의 불안한 심장 박동처럼 명자의 등 뒤로 전해졌습니다.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 정철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것은 명자가 평생을 바쳐 헌신했던 남편이 자신을 산채로 내다버리러 가는 길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명자는 담요 속에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세게 깨물어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정철은 구석진 곳에 휠체어를 멈춰 세웠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처마 안쪽까지 들이닥쳐 명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철은 명자의 무릎 담요를 대충 여며주며 가식적인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나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사람들 오나 안 오나 잘 보고 있고 금방 갔다 올게. 알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철의 눈빛은 명자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도망칠 구멍을 찾느라 분주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명자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멍한 눈으로 정철의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자신의 속내를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정철은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찔리는 마음에 괜히 더 큰 소리로 핑계를 댔습니다. 왜 그렇게 봐? 나 진짜 급해서 그래. 금방 온다니까. 하지만 명자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이 오히려 정철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숨겨왔던 본심을 끄집어냈습니다.
정철은 에라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 그래. 솔직히 말할게. 미안해, 여보. 근데 나도 지쳤어. 당신 똥오줌 받아내는 거, 식물인간 같은 당신 수발 드는 거, 이제 아주 지긋지긋해. 신물이 난다고. 정철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라 저주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명자가 침대에 누워 꼼짝도 못하는 척 연기를 할 때 남편이 밥에 침을 뱉으며 했던 말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 누가 데려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 말을 끝으로 정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첨벙첨벙 무릉덩이를 밟으며 도망치는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빠르게 멀어져 갔습니다. 명자는 그 비겁한 등을 바라보며 눈 한 번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정철은 자신이 타고 왔던 차에 허겁지겁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시동을 걸고 마치 뒤에서 귀신이라도 쫓아오는 것처럼 급하게 출발했습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또 다른 자동차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번쩍이며 정철의 차 뒤를 따라붙었습니다. 내연녀 미영의 차였습니다. 그녀는 정철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차 안에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대의 자동차가 마치 경주라도 하듯 굉음을 내며 물보라를 일으키고 휴게소 출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붉은색 미등이 빗줄기 사이로 멀어지다가 이내 고속도로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삼켜져 버렸습니다. 다시 휴게소 구석에는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빗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명자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듯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지만 명자는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잘 가라. 박정철. 내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거야. 명자는 무릎 위에 덮여 있던 눅눅한 담요를 거칠게 걷어내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 멀쩡한 다리를 쓰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버텼던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내연녀와 히히덕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허벅지를 꼬집어 참았던 그 인고의 시간들. 때로는 밥을 먹여준다며 뜨거운 국물을 일부러 흘려도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속으로 삼켜야 했습니다. 그 모든 분노가 지금 명자의 다리에 힘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으드득 굳어있던 관절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리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땅을 딛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엉덩이를 떼고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명자는 휠체어를 박차고 두 다리로 젖은 아스팔트 위에 우뚝 섰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차가운 땅의 감촉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명자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휠체어를 밀어 쓰레기통 옆으로 처박아 버렸습니다. 와장창 휠체어가 넘어지며 내는 소리가 마치 과거에 나약했던 김명자와의 작별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명자는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액정 화면에는 녹음 저장 완료라는 메시지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정철이 내뱉었던 그 패륜적인 말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증거로 남은 것입니다. 명자의 손가락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가기도 전에 기다렸다는 듯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사모님, 접니다. 몸은 괜찮으십니까? 사설 탐정, 최 실장의 굵직한 목소리였습니다. 명자는 빗물을 닦아내며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 실장, 맞지? 놈이 미끼를 물었어. 지금 데리러 와. 알겠습니다. 바로 앞입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휴게소 진입로의 어둠을 가르며 검은색 대형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를 끄고 잠복하고 있던 최 실장의 차였습니다. 차가 명자의 코앞에 정확히 멈춰서고 뒷좌석 슬라이딩 도어가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최 실장이 우산을 받쳐들고 명자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사모님. 많이 춥지 않으십니까? 괜찮아요. 이 정도 비는 그 인간이 내 마음에 낸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명자는 최 실장의 부축을 받으며 익숙하게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 훈훈한 히터 바람이 비에 젖어 얼어붙은 명자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명자는 좌석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 식당 불판 앞에서 땀 흘리며 모은 돈으로 건물을 사고 남편 기죽지 않게 하려고 명의까지 빌려줬던 그 바보 같았던 세월들.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을 때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하다가 재산을 빼돌릴 궁리만 하던 남편의 이중적인 얼굴. 하지만 이제 그 어리석었던 김명자는 이 빗속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최 실장이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커피를 건넸습니다. 드십시오. 따뜻한 겁니다.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명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차창 밖에 쏟아지는 비를 응시하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집으로 가주세요. 그 도둑놈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기 전에 가서 판을 엎어야죠. 저 인간들이 샴페인 고르느라 낭비하는 시간 동안 우리는 먼저 도착해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릴 완벽한 타이밍을 잡자고요. 최 실장은 룸미러로 명자의 결연한 눈빛을 확인하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르릉. 승합차의 엔진이 묵직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차는 정철이 도망친 방향과 똑같은 곳, 명자의 집을 향해 어둠을 뚫고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자는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박정철. 내가 찾던 금괴가 진짜 있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게 해줄 테니까. 빗줄기는 더욱 거세지고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천둥 소리가 먼 하늘에서 우르릉거리며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그 시각 정철과 미영은 휴게소를 빠져나온 뒤에도 곧바로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의 주류 백화점에 들러 수십만 원짜리 최고급 샴페인을 고르느라 금쪽 같은 시간을 허비한 끝에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정철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내를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터니가 빠진 듯한 시원섭섭함과 해방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오빠, 기분 어때? 날아갈 것 같지? 미영이 정철의 팔짱을 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철은 미영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느글거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에 뭐에 10년 묵은 채증이 싹 내려가는 것 같다. 진작 이렇게 할 걸. 내가 너무 미련했어.
그 여자가 끈질기게 목숨줄 붙잡고 있는 바람에 우리만 생고생했잖아.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며 킬킬거렸습니다. 마침내 현관 도어락이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띠리릭. 그 소리가 마치 지옥문이 열리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에 사온 술과 배달 음식을 잔뜩 펼쳐놓았습니다. 바깥은 천둥 번개가 치는 폭우였지만 보일러가 돌아가는 아파트는 훈훈하기만 했습니다. 정철은 샴페인 마개를 펑소리나게 따서 잔에 따랐습니다. 황금빛 액체가 거품을 일으키며 잔을 채웠습니다. 자, 건배하자.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두 사람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끌어안고 즐거워했습니다. 미영은 술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곧바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안방에 들어가더니 명자가 애지중지하던 화장대 서랍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명자의 보석함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목걸이를 꺼내 자기 몸에 걸쳐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머, 오빠 이거 봐. 이거 진짜 다이아 맞지? 반짝이는 것 좀 봐. 이거 팔면 꽤 나오겠다. 정철은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그런 미영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푼돈이야. 애들 껌값이라고. 진짜는 따로 있어. 미영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쪼르르 달려와 정철의 옆에 딱 달라붙었습니다. 진짜라니? 뭐가 더 있어? 오빠, 나한테만 살짝 말해봐. 응? 정철은 술 기운이 오르는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비밀을 털어놓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여자가 숨겨둔 금괴가 있어.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건데 내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시세로 수십억은 될 거야. 수십억? 미영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철은 킬킬거리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래. 이 아파트 팔고 그 금괴만 찾으면 우리는 바로 해외로 뜨는 거야. 동남아 가서 왕처럼 살 수 있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 말이야. 미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정철의 볼에 입을 맞추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오빠 최고다. 나 오빠만 믿을게. 내일 날 밝자마자 부동산 가서 집부터 내놓자. 금매로 팔면 일주일이면 현금 줄 수 있어. 욕망에 눈이 먼 두 사람이 다시 한번 축배를 들려는 찰나였습니다. 딩동. 고요한 집안을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정철은 화들짝 놀라 들고 있던 술잔을 엎질렀습니다. 쨍그랑. 유리잔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니, 깜짝이야. 누구야 이 시간에? 정철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짜증을 냈습니다. 미영도 잔뜩 겁에 질려 정철의 등 뒤로 숨었습니다. 오빠, 혹시 경찰 아니야? 우리 신고당한 거 아니지? 조용히 해봐. 경찰이 올 리가 없어. 그 여자는 지금쯤 빗속에서 저체온증으로 죽어가고 있을 텐데 누가 신고를 해? 정철은 애써 태어난 척하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헬멧을 푹 눌러 쓴 퀵서비스 배달원이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우비를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퀵서비스입니다. 김명자 씨 앞으로 물건이 왔습니다. 기계적으로 변조된 듯한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정철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김명자? 이 여자가 뭘 시켰다고? 이보세요. 그 여자 그런 거 시킬 사람 못 되니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세요. 본인 수령 물품이라 직접 전해드려야 합니다.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정철은 의심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명자가 숨겨둔 금괴와 관련된 물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욕심이 동했습니다.
알았어요. 잠깐만요. 정철은 미영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하고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도어락이 해제되고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물건 주세요. 정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배달원은 물건을 건네주는 대신 쓰고 있던 헬멧을 천천히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퉁! 헬멧이 바닥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배달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비에 젖어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지만 그 창백한 얼굴 속에서 두 눈동자만은 도깨비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철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너. 정철은 뒷걸음질 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귀신이다. 거실에 있던 미영도 그 소리에 놀라 뛰어나왔다가 현관에 서 있는 명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언니. 명자는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머금은 채 한 발 한 발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휠체어는 없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꼼짝도 못하던 다리로 또각또각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만에 보행이라 다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명자는 혀를 깨물며 꾹 참아냈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죽는 것만 못하다는 도끼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귀신이라도 되어 돌아왔을 줄 알았니? 아니면 빗속에서 얼어 죽길 바랐는데 살아 돌아와서 실망이라도 한 거니? 명자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차가웠습니다. 정철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뒤로 기어갔습니다. 어떻게 다리가 걷잖아. 당신 식물인간 아니었어? 명자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주저앉은 정철의 정강이를 잇는 힘껏 걷어찼습니다. 정철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습니다. 명자는 아픈 다리를 내색하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가슴을 폈습니다. 이 집 주인 왔다. 이 도둑놈들아. 명자의 서슬퍼런 호통이 넓은 거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미영은 비명을 지르며 소파 뒤로 숨었고 정철은 정강이를 부여잡고 벌벌 떨었습니다. 명자는 휠체어 없이 두 발로 당당하게 거실을 가로질러 상석인 소파 한가운데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샴페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축배? 누구 마음대로 축배야. 내 장례식이라도 미리 치러주는 거니? 명자는 샴페인 병을 거꾸로 들어 바닥에 콸콸 쏟아버렸습니다. 비싼 술이 정철이 아끼는 페르시아산 카페 뒤로 검붉은 핏물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사람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철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눈을 비비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당신 다리 어떻게 된 거냐고. 분명히 의사가 평생 못 걷는다고 했는데. 명자는 빈 샴페인 병을 탁자 위에 쾅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궁금해? 그럼 알려줘야지. 내 놈들이 내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 때 내가 어떤 지옥을 견뎌왔는지. 명자는 정철의 어이없다는 질문에 차가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여있던 양주병을 들어 바닥을 향해 거침없이 기울였습니다. 콸콸콸. 비싼 술이 하수구에 버려지듯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어떻게 걸을 수 있냐고? 너희가 나를 짐짝 취급하며 희희낙낙할 때 나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감각 없는 다리를 피가 나도록 꼬집으며 버텼어. 언젠가 내 발로 일어나서 너희들 목줄을 끊어놓겠다는 생각 하나로 말이야. 명자의 서슬퍼런 눈빛에 정철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지금의 명자는 자신이 알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정철은 본능적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비볐습니다. 여보, 진정해. 다 오해라니까? 사실은 당신 다리 낫게 하려고 내가 일부러 충격요법을 쓴 거야. 그래. 당신이 분노하면 혹시 일어날까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악역을 자처한 거라고. 옆에 있던 미영도 눈치를 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오빠가 언니 얼마나 생각했는데요. 이게 다 언니 재활을 위한 큰 그림이었어요. 명자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들의 태도에 오히려 차분하게 분노가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명자는 신고 있던 신발 끝으로 정철의 어깨를 툭 밀어냈습니다. 충격요법? 한겨울에 보일러 끄고 찬물로 목욕시킨 것도 치료였니? 밥그릇에 침 뱉고 금괴 위치 불나고 내 머리채 잡고 흔든 것도 다 나를 위해서였다고? 금괴라는 단어가 나오자 정철의 눈동자가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의 공포는 까맣게 잊은 듯 무릎걸음으로 명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금괴. 여보, 그 금괴 어디 있어? 그거만 주면 내가 당신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혼? 그래, 이혼해줄게. 위자료도 넉넉히 줄 테니까 말만 해. 인간이길 포기한 정철의 모습에 명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이 인간에게 중요한 건 아내의 생사가 아니라 누런 쇳덩어리 뿐이었습니다. 명자는 베란다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렇게 원한다면 알려주지. 저기 베란다 구석에 있는 낡은 장독대 보이지? 된장 냄새 난다고 너희가 근처에도 안 가던 바로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명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철과 미영은 스프링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비켜. 내가 먼저야. 오빠, 같이 가. 두 사람은 서로를 밀치고 헐뜯으며 미친 듯이 베란다로 달려갔습니다. 서로 먼저 차지하겠다고 엉겨붙는 꼴이 마치 먹이를 보고 달려드는 짐승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베란다 구석에는 명자가 시집올 때 가져왔던 낡은 옹기 하나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정철은 흥분해서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뚜껑을 열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옆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비켜. 다 부숴버릴 거야. 정철은 골프채를 높이 치켜들고 장독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와장창.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오래된 옹기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정철과 미영은 바닥에 엎드려 쏟아져 나온 내용물을 허겁지겁 헤집었습니다. 금괴, 내 금괴. 하지만 그들의 손에 잡힌 것은 번쩍이는 황금이 아니었습니다. 코를 찌르는 시큼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깨진 장독 안에서 나온 것은 검게 썩어버린 된장 덩어리와 시커먼 강가 돌멩이들 뿐이었습니다. 정철은 손에 묻은 썩은 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악취에 코를 막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이게 뭐야? 금괴는? 금괴 어디 있어? 정철은 돌멩이를 집어들고 바닥을 치며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분명히 장인어른이 남겨주셨다고 했는데.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추잡한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꼴 좋구나. 너희들 욕심이 딱 그 썩은 된장꼴이다. 금괴? 애초에 그런 건 없었어. 내 탐욕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이지. 명자의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정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철은 그제야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지난 6개월간 명자에게 쏟아부었던
자신의 가식적인 연기가 모두 물거품이 되었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정철은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골프채를 다시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이 여편네가 감히 나를 속여? 죽여버릴 거야. 너랑 같이 죽고 말 거야. 정철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골프채를 머리 위로 치켜들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영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오빠 하지 마. 하지만 정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명자를 없애버려야겠다는 파괴적인 본능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명자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정철을 보면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죽어. 다 죽어. 정철이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골프채를 허공으로 치켜들었습니다. 살기 어린 새부치가 명자의 정수리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쾅! 열려있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젖혀지며 검은 그림자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이봐, 동작 그만. 천둥 같은 고함 소리와 함께 건장한 사내들이 정철을 덮쳤습니다. 최 실장과 그의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순식간에 정철의 팔을 낚아채 등 뒤로 꺾어버렸습니다. 우당탕! 정철은 골프채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으어! 뭐야? 당신들 누구야? 이거 안 나? 내가 이 집 가장이야. 정철은 얼굴이 바닥에 짓눌린 채 지렁이처럼 꿈틀대며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훈련된 직원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최 실장은 옷매무새를 가볍게 정리하며 여유로운 걸음으로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정철을 한심하다는 듯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장, 말씀 참 잘하시네. 가장이란 사람이 아내 머리통을 날려버리려고 합니까? 이거 살인미수 현행범이네 딱 보니. 최 실장은 혀를 차며 거실 탁자 위에 놓인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80인치 대형 TV를 향해 버튼을 눌렀습니다. 삑! 검은 화면이 켜지자마자 거실에는 정적을 깨는 낯익은 목소리들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드라마나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편네는 언제 죽는 거야? 약이라도 좀 더 타볼까? 화면 속에 등장한 인물은 바로 정철과 미영이었습니다. 명자가 식물인간인 척 누워있던 안방 침대맡에서 두 사람이 나누던 끔찍한 대화들이 고화질 영상으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철은 바닥에 눌린 채 고개를 들어 화면을 보고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게 왜 저기에? 영상은 계속해서 바뀌었습니다. 정철이 명자의 밥그릇에 가래침을 뱉고는 낄낄거리며 비벼주는 장면. 미영이 명자의 허벅지를 꼬집으며 금괴가 어디 있냐고 귓가에 소리 지르는 장면. 한겨울에 보일러를 끄고 창문을 활짝 열어둔 채 시원해서 좋지? 라며 비아냥거리는 장면까지. 지난 6개월간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숨김없이 생생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작은 속삭임 하나까지 잡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미영은 사색이 되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말도 안 돼. 저걸 언제 다 찍은 거야? 최 실장은 리모컨을 돌리며 빙긋 웃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설치해드린 초소형 카메라가 아주 돈값을 제대로 하네요. 화질이며 음질이며 영화 한 편 찍어도 되겠습니다. 거실, 안방, 주방, 심지어 화장실 입구까지 사각지대 없이 아주 꼼꼼하게 다 찍혔습니다. 정철의 얼굴은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단순히 폭행이나 학대가 아니었습니다. 살인, 공모와 사기, 감금의 증거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명자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는 미영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영은 명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자 히익 소리를 내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명자는 미영의 턱을 손끝으로 들어올려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잘 봐도 저게 내가 말한 사랑의 실체야. 돈 떨어지고 늙으면 너한테도 똑같이 할 짓이라고. 미영은 공포에 질려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언니, 잘못했어요. 저는 그냥 오빠가 시키는 대로. 닥쳐. 명자의 낮은 호통에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역겨우니까. 최 실장은 품속에서 검은색 USB를 꺼내 정철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습니다. 박 사장님, 이거 보이시죠? 이 영상 원본들은 이미 경찰서 서버로 전송 완료했습니다. 제가 아는 형사님이 아주 정의로운 분이라 이런 폐륜 범죄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가시거든요. 삭제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철은 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존심이고 뭐고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압당한 팔을 비틀어 빼내려고 발버둥치며 명자를 향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그래, 귀신, 내가 귀신에 홀렸던 거야. 한 번만 봐줘. 우리 부부잖아. 응?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발닦기가 되라면 될게. 조금 전까지 골프채로 내려치려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꼴이 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명자는 그런 정철을 내려다보며 싸늘한 표정으로 혀를 찼습니다. 귀신? 핑계대지 마. 너는 귀신에 홀린 게 아니야. 내 더러운 욕심에 눈이 멀었던 거지. 부부? 내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니까 구역질이 난다. 죗값은 여기서 비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가서 톡톡히 치러. 정철은 명자의 바짓가랑이라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최 실장의 직원이 그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눌러 제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요란한 무전기 소리와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기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최 실장은 경찰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상황을 인계했습니다. 오셨습니까? 여기 이 두 사람입니다. 특수폭행, 살인미수, 감금, 학대 혐의입니다. 증거 영상은 제출해드린 그대로고요. 경찰관들은 정철과 미영에게 다가가 허리춤에서 수갑을 꺼냈습니다. 철커덕. 차가운 금소금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철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미영을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꼬드기지만 않았어도. 미영도 지지 않고 악을 썼습니다. 웃기지 마. 오빠가 먼저 금괴 타령했잖아.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서로를 탓하며 헐뜯는 두 사람의 모습은 명자가 보아온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 추악했습니다. 명자는 그들을 외면하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센 폭우는 여전했지만 명자의 가슴 속에 몰아치던 폭풍우는 이제야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치워주세요. 내 눈앞에서. 더 이상은 냄새나서 못 보겠네요. 명자의 단호한 한마디에 경찰들은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워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현관문 밖으로 사라지는 정철의 절규가 메아리처럼 멀어져 갔습니다. 여보, 명자야, 나 좀 살려줘. 하지만 굳게 닫힌 현관문은 다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그것은 이전의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짐짝처럼 끌고 나간 뒤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집안을 가득 채우던 고성방가와 악다구니가 사라지자 거실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로움이 아닌 평화의 정막이었습니다. 명자는 엉망이 된 거실을 한번 둘러보고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안방 문을 열자 내연녀 미영이 헤집어 놓은 화장대와 너저분하게 널린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명자의 공간이었지만 지난 6개월간은 미영이 주인 행세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미영이 벗어놓은 화려한 원피스와 명품 가방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모두 정철이가 명자의 돈을 훔쳐 미영에게 사다 바친 것들이었습니다. 명자는 그 물건들을 보자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러운 것들. 명자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그 물건들을 한데 모아 거실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가위를 들고 나왔습니다. 서걱, 서걱. 날카로운 가위질 소리가 거실을 메웠습니다. 명자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의 가죽을 망설임 없이 찢어발겼습니다. 화려한 옷가지들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조각조각 잘라냈습니다.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쓰레기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져라. 가위질을 한번 할 때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도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정철에게 짓밟혔던 자존심, 미영에게 조롱당했던 수치심이 잘려나간 옷가지들과 함께 바닥에 쌓였습니다. 한참 동안 가위질을 하던 명자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며 잘게 잘린 쓰레기들을 대형 종량제 봉투에 쓸어 담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은 봉투를 현관 밖 복도에 내다 버리고 들어오자 비로소 집안의 공기가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명자는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옆 구석진 바닥 타일 하나를 조심스럽게 드러냈습니다. 그 안에는 정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금괴가 아니었습니다. 명자는 타일 밑 공간에서 비닐에 꽁꽁 쌓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상속 서류와 최근 명자 명의로 매입한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금괴? 그런 건 동화 속에나 나오는 거지. 이게 진짜 내 힘이고 내 미래야. 명자는 서류를 가슴에 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철이 금괴라는 헛소문에 눈이 멀어 장독대만 깰 때 진짜 알맹이는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낸 것입니다. 명자는 서류를 다시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와인셀러에서 와인 한 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잔에 와인을 따르고 텅 빈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더 이상 춥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명자는 와인잔을 들어 허공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고생했다, 김명자.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와인의 붉은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자 온몸의 긴장이 탁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남편의 감시 속에서 잠 한 번 편하게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잠꼬대를 할까봐, 혹시라도 무의식 중에 몸을 움직일까봐 매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감시하는 눈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도 없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다리를 쭉 펴고 누웠습니다. 몰려오는 졸음이 마치 축복처럼 그녀를 감쌌습니다. 아, 좋다. 정말 좋다. 명자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지고 그녀는 지난 수십 년간 겪어보지 못한 가장 달콤하고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늦잠을 잘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크게 틀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그 소박하고 당연한 행복이 이제 온전히 명자의 것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다시 평온이 찾아온 듯 했습니다. 명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인테리어 카탈로그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정철과 미영이 뒹굴던 침대, 그들이 앉았던 소파, 손때 묻은 가구들을 모두 갖다 버리고 새 것으로 싹 바꿀 생각이었습니다. 지긋지긋한 과거의 흔적을 지우고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벽지는 밝은 톤으로 하고 바닥은 따뜻한 원목으로 바꾸자. 명자가 한창 리모델링 계획에 부풀어 있던 찰나 현관문이 부서질 듯 쾅쾅 울렸습니다. 쾅, 쾅, 쾅.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없는지 주먹으로 철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빚쟁이의 독촉처럼 요란했습니다. 명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아들, 영훈이가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충혈된 눈, 한눈에 봐도 제정신이 아닌 모습이었습니다. 명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명자가 도어락을 해제하자마자 영훈은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영훈은 다짜고짜 명자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가 휠체어 없이 두 발로 서 있는데도 그는 놀라거나 반가워하기는커녕 화부터 냈습니다. 아버지가 구속됐다면서요? 엄마 진짜 독하다. 어떻게 남편을 감옥에 보낼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한 이불 덮고 산 부부잖아. 명자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목이 무엇인지, 어머니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가 감옥에 가서 자신의 돈줄이 끊길까봐 걱정하는 게 뻔했습니다. 영훈아,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어. 식물인간인 척 누워있는 나를 휴게소에 내다버리고 도망친 사람이야. 그런데도 내가 독한 거니? 명자가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영훈은 듣는 둥 마는 둥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몰라.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늙은 양반을 유치장에 쳐넣어? 주변에서 폐륜 가족이라고 손가락질하잖아. 영훈은 씩씩거리며 거실 장식장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거칠게 열고 장식품들을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애지중지하던 도자기 인형들이 박살이 났습니다. 그건 됐고 엄마, 아빠한테 안 뺏긴 금괴 어딨어? 장독대에는 없다는데 어디다 숨긴 거야? 나 그거 빨리 줘.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영훈의 눈은 아버지 정철과 똑같은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명자는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10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였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오늘처럼 뼈저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금괴 같은 건 없다. 내 아버지가 헛물 켠 거야. 명자의 단호한 대답에 영훈은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거짓말 마. 외할아버지가 물려준 거 다 알아. 나 지금 사업자금 급하단 말이야. 이번만 막으면 대박 난다고. 엄마가 나 망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사업 자금이라 포장했지만 도박 빚이라는 걸 명자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영훈은 명자가 순순히 입을 열지 않자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들어와요 형님들. 영훈의 호출에 현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사내 3명이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우르르 몰려들어왔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에 문신을 드러낸 전형적인 불법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계셨습니까? 아드님이 효자시네. 어머니한테 돈 받아서 갚겠다고 큰 소리 치더니
사내들은 제 집 안방이냥 소파에 드러눕고 거실 바닥에 침을 찍 뱉었습니다. 담배까지 꺼내 물어 연기를 피워대자 순식간에 집안이 매캐해졌습니다. 명자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빚쟁이들을 끌고 와 어머니를 협박하는 상황이라니 이것은 막장을 넘어선 폐륜이었습니다. 영우는 빚쟁이들을 등에 업고 위풍당당하게 명자를 협박했습니다. 맞지? 엄마가 해결 안 해주면 이 형님들이 오늘부터 여기서 살림 차린대. 나도 몰라. 엄마가 알아서 해. 명자는 매캐한 담배 연기 속에서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이제 모성애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미련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자식과의 인연을 끊을 명분이 너무나도 확실해졌기 때문입니다. 영훈아, 너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낳아준 어미보다 금괴가 돈이 더 중요하니? 명자의 물음에 영훈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돈 없으면 엄마도 아니야. 돈이 있어야 부모 대접을 해드리지.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내놓으라고. 그 말이 명자의 심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놈은 고쳐 쓸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마. 영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진작 그럴 것이지. 형님들, 조금만 기다리세요. 돈 나온대요. 영훈이 빚쟁이들과 히이덕 거리는 사이 명자는 품속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네, 지금 들어와요. 쓰레기들이 제 발로 찾아왔네. 짧은 통화를 마친 명자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훈은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에도 모른 채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명자의 전화 한 통에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최 실장과 변호사 그리고 경찰들이 다시 한번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우당탕? 현관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오자 거실을 점령하고 있던 빚쟁이들은 사색이 되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경찰이다. 아니, 우린 그냥 돈 받으러 온 건데. 조금 전까지 명자를 위협하며 담배를 피워대던 그들의 기세는 공권력 앞에서 순식간에 쭈그러들었습니다. 최 실장은 빚쟁이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며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주거침입의 협박,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싫으면 당장 꺼지시오. 빚쟁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영훈은 당황하여 팔을 휘저었습니다. 아니, 형님들, 어디 가세요? 돈 준다니까요. 엄마가 금괴 준댔어요. 하지만 빚쟁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신발을 구겨 신으며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명자와 영훈 그리고 최 실장과 변호사만이 남았습니다. 영훈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지 멍한 표정으로 명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이게 다 뭐야? 금괴 준다며? 경찰은 왜 불렀어? 설마 나까지 감옥에 보내려는 거야? 명자는 대답 대신 옆에 서 있는 변호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영훈의 면전에 툭 던졌습니다. 받으십시오. 김영훈 씨. 영훈은 바닥에 떨어진 봉투를 보물지도라도 되는 양 허겁지겁 주워들었습니다. 이게 금괴 숨겨둔 약도야? 아니면 은행 비밀번호? 영훈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어 안에 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영훈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금, 소송? 이게 뭐야? 엄마, 나한테 소송 걸었어? 영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것은 금괴 지도가 아니라 법원 마크가 선명하게 찍힌 소장이었습니다. 명자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소송이다. 너 결혼할 때 내가 해준 서울 아파트 전세금 3억, 그거 내 돈이야. 이제 그만 뱉어내라. 영우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엄마 노망 났어? 그걸 이제 와서 왜 내놓으래? 이미 줬으면 끝이지. 자식한테 준 돈을 뺏는 부모가 어디 있어? 법적으로도 증여 끝난 거라 못 돌려받는다고. 영우는 서류를 구겨서 바닥에 패대기 쳤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한번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절대 나갈 수 없다는 도둑놈 심보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 먼지를 털어내며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을 잘 모르시는군요. 단순 증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서류 뒷장을 넘겨 붉은 도장이 찍힌 문서를 영훈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보시죠. 증여할 때 작성한 효도약속 각서입니다. 여기에 공증까지 확실하게 받아뒀습니다. 영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기억 저편에 묻어뒀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3년 전 전세금을 받을 때 명자가 형식적인 거니까 도장만 찍어라고 해서 내용도 안 보고 찍어줬던 그 각서였습니다. 변호사는 또박또박 조항을 읊어 내려갔습니다. 제3조 수증자 김영우는 부모를 충실히 부양한다. 만약 이를 어길 시 증여받은 전세금 3억 원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판결문처럼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를 부양하기는커녕 폭언과 협박, 유기방조까지 하셨으니 계약 위반입니다. 당장 내일 집 비우세요. 강제 집행 들어가기 전에. 영우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거짓말.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영훈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 금괴 내놓으라고 빚쟁이 끌고 오는 게 아들이니?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내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였어. 명자의 호통에 영훈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전세금 빼주면 우리 가족 길바닥에 나 앉아. 애들도 있잖아. 손주들 생각은 안 해? 영훈은 비굴하게 웃으며 명자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명자는 더럽다는 듯 영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손주? 명절 때마다 바쁘다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놈들이 돈 필요하니까 이제야 손주 타령이니? 길바닥에 나 앉든 굶어 죽든 내가 알아서 해라. 내 알바 아니다. 명자는 현관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때는 접근금지 신청에 형사 고소까지 갈 테니까. 영훈은 그제야 사태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금괴는커녕 깔고 앉아있던 전세금마저 토해내게 생긴 것입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봐줘. 다시는 안 그럴게.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영훈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표정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 실장, 끌어내. 명자의 차가운 지시에 최 실장과 경찰들이 영훈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엄마, 나 아들이잖아.
영훈이잖아. 영훈은 발버둥을 쳤지만 건장한 사내들에게 질질 끌려 현관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으악! 복도 바닥에 나뒹구는 영훈을 내려다보며 명자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부모 자식 천륜도 내가 사람 구실을 할 때나 통하는 거야. 너는 오늘부로 내 자식 아니다. 쾅! 현관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철컥.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마치 영훈과 명자의 인연이 영원히 단절되었음을 알리는 마침표처럼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는 영훈이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명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듯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후, 남편이라는 족쇄, 자식이라는 멍에. 그 지긋지긋했던 사슬이 모두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자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서서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불안함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한 벅찬 설렘이었습니다. 최 실장이 조용히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명자의 발끝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도심의 가장 번화가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대로변에는 세련된 디자인의 5층짜리 신축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붙은 황동 현판에는 김명자 빌딩이라는 5글자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층에 입점한 고급 브런치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가운데 명자는 창가 자리에 앉아 여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촌스러운 파마머리 대신 세련된 단발머리로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늘어난 티셔츠 대신 고급스러운 투피스 정장이 그녀의 품격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주눅들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당당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자는 간 내린 향긋한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테이블 위에 놓인 문화센터 팜플렛을 넘겨보았습니다. 어머, 사장님, 여기 계셨네요? 카페 주인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요즘 춤 배우러 다니신다면서요? 명자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포츠 댄스 배우는데 너무 재밌어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나 봐요. 내일은 친구들이랑 크루즈 여행 가기로 했어요. 어머, 부러워라. 정말 멋지게 사시네요. 명자는 카페 주인의 칭찬에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명자에게도 가끔씩 감옥에 있는 정철이나 빈털터리가 되어 일용직을 전전한다는 영혼의 소식이 들려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소식은 명자의 마음에 아무런 파동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자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미 찢겨나간 낡은 페이지일 뿐이었습니다. 사장님,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수고하세요. 명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벼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나섰습니다. 건물 주차장에는 새빨간 스포츠카 한 대가 주인을 기다리듯 매끈한 자태를 뽐내며 세워져 있었습니다. 명자는 선글라스를 꺼냈으며 운전석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면허증만 따놓고 장롱 속에 처박아뒀던 그 면허증으로 이제는 자신의 드림카를 몰게 된 것입니다. 명자가 시동 버튼을 누르자 부르릉 묵직하고 경쾌한 엔진 소리가 명자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백미러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래. 이제 남밥해주는 인생은 끝이야. 내 돈으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내가 가고 싶은 곳 가면서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잡는 거야. 명자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도로 위로 나아가자 시원한 바람이 열린 차창으로 들어와 명자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도심의 빌딩 숲 사이로 명자의 차가 질주해 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그녀의 미소는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더 눈부시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긴 빗줄기 끝에 맑게 갠 하늘처럼 명자의 인생에도 비로소 눈부신 햇살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던 지난 날들. 하지만 명자는 그 모진 비바람에 꺾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때로 삶의 무게에 짓눌려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듯합니다.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명자처럼 훌훌 털어버리고 자신만의 운전대를 잡고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사연TV는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